가천대학교의 허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년에 한 2만 5천 건 정도가 소비자원에 사고 사례가 접수가 됩니다. 근데 사고의 70%가 다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7가지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추락입니다. 매년 이 추락 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2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추락의 위험이 아주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강화해가지고 베란다 높이를 120cm로 올리고 간살 간격을 10cm로 줄여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은 베란다 앞에 의자나 책상, 아이가 뭔가 밟고 올라갈 만한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잘 안 보이는 곳은 더 보려고 하거든요. 또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서 이 창문 밖으로 쳐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의자나 책상을 갖다 놓고 보다 보면은 그만큼 추락의 위험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항상 사고 위험은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뛰는 게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가정에서도 뛰면 안 됩니다. 또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끈이 있거나 뭐 비닐로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거에 대비해 가지고 뭔가 또 미끄럼 방지 매트 또 모서리 보호대 이런 것도 물론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또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 또 찢겨지는 사고 이런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항상 모서리 보호대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는 거, 이런 부분도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이 사고를 예방하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사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불이 있으면 항상 그런 사고 위험은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화상사고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전기라든가 뭐 전기 안전사고, 가스 안전사고 항상 이런 것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알려주고 그 옆에는 반드시 또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식 중독 사고입니다. 우리 화장품, 세제 이런 거를 아이 손에 닿는 곳에 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새는 세제 같은 것도 아주 이렇게 이 외양을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런 손에 닿는 곳 있으면 이거 잡아갖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러면 아이가 그만큼 질식 중독의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특히 아이들 이 부모님들 또는 뭐 조부모님들 약 드시고서 약이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이 그런 약을 드시면은 또 그 약이 또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약을 주면서 잘 먹게 하려고 사탕이다라고 이런 거짓말 하시는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욕조에서 아이 하다가 익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로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요. 아이가 화장실 물에 얼굴이 이렇게 묻히면서 목숨을 잃을 뻔만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있는 곳은 이 사고 위험이 따른다. 우리가 접시물에도 정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넘어지고 좀 깨지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은 물과 불은 언제든지 아이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가정에 당신의 가정의 안전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거를 적극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의 안전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고 그 점수를 올리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위험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욕실입니다. 욕실, 화장실이죠. 이 욕실에는 항상 물기가 있습니다. 또 욕실은 전체적으로 또 딱딱합니다. 타일이라든가 딱딱하죠. 그래서 반드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물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욕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목욕을 시켰다. 그러면 물 다 바로 빼야 됩니다. 조금 깨끗하게 물 썼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쓰겠다라거나 이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낮은 물에도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헤어드라이기 등 전기 제품입니다. 이 전기하고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전기 제품은 화장실에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는 그만큼 습도가 높습니다. 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 감전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라이기 사용하다가 드라이기 잘못해가지고서 욕조물에 떨어졌다. 그러면 욕조에 있는 우리 아이가 감전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우리 이 욕조에는 전기 제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안전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독성 세제입니다. 아무래도 뭐 손빨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욕실에 이런 유독성 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제를 꼭 써야 된다면은 이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선반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절대 아이 손에 닿는 쪽에 두면 안 됩니다. 또 유독성 세제가 이쁘게 생겨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안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봐야 됩니다. 내 어른 눈높이로 보면서 야 설마 아이가 저럴 수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고를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욕실 부분에 이런 4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서 욕실의 안전 점수를 먼저 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과연 우리 거실은 얼마나 안전한가? 첫 번째가 컨센트 보호 덮개는 반드시 씌워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쇠 같은 걸 가지고서 뭔가 이런 콘센트 구멍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꼽고 싶어 합니다. 자칫하면은 감전사고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센트 보호 덮개는 반드시 이렇게 덮어가지고서 아이들이 못 열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요새 이런 안전 덮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풍기 보호망입니다. 물론 아이가 선풍기에다 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난치고 막 하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넘어지면서 그 선풍기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조만한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대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다가 뛰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넘어지다 보면은 손이 선풍기 속에 들어간다라면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풍기에는 이 보호망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줄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절대 블라인드 줄은 손에 잡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블라인드 줄 안전 덮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블라인드 안전 덮개를 해가지고서 블라인드 줄을 쓸 때는 거기다 올려놔야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 손이 닿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록 이런 사고는 안 났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제가 강조하는 안전의식인 겁니다. 자,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이 베란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베란다에
이 베란다에 밖에 볼 수 있는 의자나 이런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언제든지 그 밟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특히 안전 방충망이 요새 견고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안전 방충망이 아주 견고한 걸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거기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안전 방충망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면은 눌렀을 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안전에는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거는 설사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해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또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점수화하는 거죠.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우선 창문 밑에 침대나 피아노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5살 여자아이가 이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10층 아파트였어요. 근데 옛날 아파트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거기에 안전망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정말로 기적처럼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텔레비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집 안방을 이렇게 한번 이 카메라가 비춰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창문 앞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절대 창문 앞에 피아노 침대 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안전 방충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의자 밟고 피아노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아마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추락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창문 앞에 피아노 또 침대, 즉 뭔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아파트에 여름철에 창문 양쪽으로 열어놓으면 막 맞바람이 칩니다. 물론 시원하죠. 이제 그러면서 문이 꽝꽝 닫힐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면서 서로 술래잡기 한다든가 막 장난치면서 가면서 문을 꽝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 손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그 손김 방지대, 패드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꼽아놔야죠. 꼽아놓으면은 문이 꽝 닫히더라도 아이의 그 손이 끼는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고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런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과 거실 사이에 턱. 이 아이 키우실 때요. 턱이 있으면 무조건 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아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뛰거든요. 설사 걷다 하더라도 턱이 있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절대 방과 방, 거실 이런 사이에 턱을 두면 안 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넘어질 거 대비해가지고 이 앞에 이 책상 같은 데는 모서리 보호대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보호 패드 하듯이 이런 부분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을 쓰잖아요. 불을 쓰기 때문에 소화기가 옆에 제대로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있냐 없냐. 특히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절대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빠르게 대피해야 됩니다. 빠르게 대피해야 되지 자칫 소화기의 사용법이라든가 또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서 내가 불 끄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자칫 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무조건 빠르게 대피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또
소화기의 어떤 피난 경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해봐야 됩니다. 전에 제가 그 외국의 한 호텔에 제가 묵었습니다. 근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저한테 꼭 비상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호텔의 그 안내 리플렛에 보니까 또 첫 마디가 비상구부터 가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비하려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소화기라든가 뭔가 사고 날 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장비는 다 갖춰놔야 됩니다. 또 가스 누출 시 환기 방법을 아냐 모르냐, 평상시에 가스가 새는지 점검을 하냐 안 하냐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서 가스가 새는지 이 비누 가지고서 물방울을 개가지고서 한번 가스의 연결 부위를 칠해보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쓰다 보면 또 배관에 약간의 균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보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가스가 새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건 안전지식이고, 혹시나 가스가 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거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비누방울로 만들어서 한번 칠해보고 이런 노력하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가스 안전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이 5가지의 체크리스트 항목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시청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90점이 나오는지, 80점이 나오는지. 또 점수가 너무 낮으면은 이런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올리려는 그런 노력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런 안전사고는 노력만 하시면은 얼마인지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물놀이 수상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놀이 사고도 우리 아이들이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물놀이 사고 예방법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이 구명조끼입니다. 정말로 구명조끼만 착용하면은 물놀이 사고는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의 배 전복 사고로 그만 안타깝게도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제가 그 사고를 보고서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안전해진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심천 강가 쪽으로 스카우트 행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가 옆에서 한 30-40m 떨어진 쪽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서 뭐 캠프파이어하고 모든 행사를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 텐트를 치면서 만에 하나 밤에 자는데 비가 오면 어쩌라는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물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물이 부는지를 보려고 물가와 텐트 자리 한가운데다가 제가 막대기를 꽂아놨습니다. 그날 날씨도 맑았어요. 비도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젠 뭐 캠프파이어하고 밤 10시쯤에 취침 하고서 보니까 이 막대기를 꽂아놓은 지점까지 물이 들어온 겁니다. 이미 저 윗지방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 거고 물이 서서히 부른 겁니다. 자칫 여기서 자다 보면은 물에 휩쓸려 가지고서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님이 딱 들어보시더니만은 자 전부 다 철수해 가지고서 텐트 친 거를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해 가지고 아예 저 길 넘어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비가 막 억수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텐트 친 자리까지 물이 불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서 우리 아이들 논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구명조끼는 꼭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구명조끼만 해주면은 사고 안 나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물에 뜨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래서 정말로 구명조끼, 특히 구명조끼를요 제대로 잘 입혀줘야 됩니다. 구명조끼 하고서 반드시 이 다리 밑으로 생명줄이라고 하죠. 그 생명줄도 양쪽 또는 한쪽으로 되는 거 이렇게 잠궈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명조끼가 좀 조끼가 크면은요 갑자기 물에 잠수할 때 쑥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체격에 맞는 구명조끼를 해주되 반드시 이 다리 사이로 해가지고서 흔히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줄을 그걸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 이 사고 장소 보면은 하천 강가 쪽에 물의 깊이를 모르는 데를 갈 때는 배꼽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꼽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요 하천이라든지 강가는 발이 쑥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쑥 빠지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긴장을 하게 되고 당황해가지고서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데가 하천 강가, 계곡, 해수욕장 이런 데입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흔히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물에 빠지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체온증은 몇 도부터 나타나는지 아세요, 혹시요? 이 저체온증은 우리가 인간의 몸이 36.5도입니다.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체온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한겨울에 물에 떨어졌다. 구명조끼 하고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은 저체온증이 나타나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즉 3시간 동안은 한겨울에 물에 떨어져도 구명조끼만 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 다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이 문제 내겠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은 3초 만에 죽습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은 3초 만에 죽습니다. 혹시 이것이 뭐겠습니까? 호프입니다. 호프. 내가 살겠다는 강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체온증이 하면은 막 졸음이 옵니다. 이럴 때 내가 살겠다는 강한 희망을 버리면은 산속의 조난 현장에서, 눈 속의 조난 현장에서 마지막 이 죽기 일보 직전에 막 졸음이 옵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강한 희망만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버리면은 3초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저체온증 얘기하면서 우리 팁으로 시청자분들께 더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구명조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 사고 예방법,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특히 이런 데서는 요새 보면 해수욕장도 이 겉보기에는 아주 고운 모래 같지만은 그 안에 병이 깨진 것도 있고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맨발보다는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라든가 뭔가 이렇게 또 빠질 수 있는 거는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특히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러면은 또 나중에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양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 이 검상돌기라고 해요. 이쪽 한가운데 쪽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부터 먼 쪽에 이렇게 물을 묻혀줘야죠. 물을 묻혀갖고 심장이 놀래면은 그만큼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먼 쪽부터 이렇게 물을 묻혀줘가지고 심장이 놀래지 않도록.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막 빨리 놀려고 물에 갑자기 뛰어들면은 그만큼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항상 모르는 데는 배꼽 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든가 수영장에서 또 장난치고 수영장에는 물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막 뛰고 막 이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수영장, 뭐 계곡, 강가 특히 이런 사고가 가장 사망 사고가 많은 곳이 계곡 강가입니다.
물놀이 사고의 거의 한 50% 가까이, 사망 사고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게 계곡, 강가 이런 데는 전혀 깊이도 잘 모르고 또 그만큼 위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꼭 입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통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물놀이 사고입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법의 해법은 이 구명조끼입니다. 이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이 오징어 잡이 배를 타러 오징어 잡으려고 배를 빌렸어요. 빌리면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배에 구명조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화 답변해 주니 구명조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새벽 한 5시쯤 됐을까요? 좀 깜깜할 때 저희 식구들이 가서 배를 탔어요. 타서 제가 구명조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장하는 말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제가 구명조끼 사전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명조끼를 주는데 이 구명조끼가 좀 젖어 있는 거예요.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애들하고 처가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근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하고 뭐 조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 상황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하려는 마음이 저는 안전의식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유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 유괴범이 유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야, 너 이쁘게 생겼다.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가지고서 아이의 뭔가 그런 경계심, 긴장을 늦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 또 두 번째는 먹을 거와 장난감입니다. 먹을 거, 장난감 가지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인을 사칭하는 겁니다. 나 엄마 친구인데, 아빠 친구인데, 야, 엄마가 너 빨리 오래. 야, 엄마 사고 났어 하면서 막 아이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손에다가 붕대를 감고, 자, 이 아줌마가 이렇게 다쳐가지고서 이걸 못 들겠는데 이거 좀 저기까지 좀 들어줄래?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물론 여기 그 다음에는 또 강제유괴형입니다. 사실은 강제유괴는 정말로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은 강제유괴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유괴범들이 그런 식으로 유괴를 합니다. 미국의 범죄심리학자가 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유괴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45초당 한 명씩을 아이를 유괴해 가는 겁니다. 즉, 말 걸고서 1분도 안 돼 가지고서 이 아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서 저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저런 사고를 당할 정도로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그런 위험성도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가지고 뭔가 우리가 아이가 안전할 때 이런 사고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유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너는 엄마나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 사고 났다,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또 돈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같이 가자. 결국은 유괴범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럴 때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이 어른들이 부탁할 때 거절을 못 합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 절대 엄마나 아빠는 다른 사람 통해서 너를 데려오라고, 너를 빨리 오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이 유괴 예방에 3단계 구호가 있죠.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뭔가 뭐 싫어요까지가 안 된다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라고 하면서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막 데리고 가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누우라고 합니다. 누우면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이 경우는 도망갑니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정말로 안전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을 평상시에 시켜주면서 이런 사고에 대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미아입니다. 이 1년에 혹시 미아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한 2만 건 이상씩 미아 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아, 장기 실종이죠. 아이를 잃어버리고서 20년째 못 찾은 장기 실종이 한 4,500건 가까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 아마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 이 다중이용시설, 특히 뭐 놀이공원 간다든가 이렇게 갈 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다가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적어서 또 요 밖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으면은 또 좀 유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보통 안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가지고서 혹시나 길을 잃으면은 주변 어른에게 부탁하는 거죠. 흔히 아이 꼭꼭이에 미아 예방 3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하고 이렇게 헤어졌다, 부모님 잊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리에 우선은 멈춰야 됩니다. 우선은 근데 우리 보통 아이들은 잃어버리면은 엄마 찾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 돌아다니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이런 놀이공원 놀러 갔을 때 만약에 엄마하고 잃어버렸다, 엄마하고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진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우선은 처음에 멈춰라. 두 번째는 생각을 해라. 엄마가 어떻게 헤어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라.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꼭꼭이의 3가지 약속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엄마한테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엄마한테 나갈 때 어디 가겠다, 언제는 이렇게 하겠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 112에 전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교육도 안 시키고서 이런 걸 다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무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미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평상시에 이런 미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고서 우리 아이한테 항상 어디 있든지 지키도록 하고 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알려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도록 하고 하는.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남겨놔가지고서 만에 하나 정말 금방 못 찾더라도 또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인상이 좀 바뀌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지문만 인식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모님이 먼저 아시고서 또 아이가 뭐 저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도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데서도 우리 미아 예방 3단계 멈추고 생각하고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동복지법상 44시간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돼 있죠. 그래서 1년에 이 실종, 즉 미아 유괴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1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뭐 이런 사고 나겠어란 뭐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의식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완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생각,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말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런 안전의식만 있으면은 그런 사고 위험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에요,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혹시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상시에 이 안전의식이, 평상시에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이 허드슨 강의 기적, 이 뉴욕 맨하탄에서 이륙한 지 3분밖에 안 된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새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이륙한 지 3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 비행기 안에 엄청난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연료가 다 폭탄이죠. 그 비행기가 막 이륙했는데 그 양쪽 엔진에 이 특히 프로펠러 비행기라든가 경비행기의 가장 큰 적은 새입니다. 새떼예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서 이 새떼들이 그 엔진 속으로 한 마리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우르르 따라 들어갑니다. 바로 죽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승객 승무원 155명을 태운 이 비행기가 이륙한 3분도 안 됐는데 양쪽 엔진에 새떼들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을 작동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엔진이 작동이 안 되니까 막 강화하는 겁니다. 급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가 이 컨트롤 타워 저 관제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새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이게 엔진이 작동이 안 된다. 추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관제사가 어디 활주로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활주로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갖다 회항을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이 조종사는 그 공항 활주로까지는 못 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조종사가 40년 경력의 노련한 조종사였습니다. 그만큼 교육 관련을 철저히 받은 조종사였죠. 이 조종사가 관제사는 그 활주로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 왜냐하면 엔진이 작동이 안 되니까 계속 강화만 하는데 올라가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종사는 나는 허드슨 강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제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다 죽는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은요, 이 압력 차이 때문에 떨어진 부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관제사는 그러면 다 죽는다. 근데 이 조종사가 판단할 때는 그 활주로까지 못 가는 겁니다. 뉴욕에 얼마나 고층 건물이 많습니까? 내가 그 앞까지 못 가고 가다가 고층 건물과 부닥쳐가지고 더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허드슨 강으로 보통 이 꼬리부터 균형을 이렇게 갖고 살짝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꼬리는 승객이 없거든요. 짐만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 머리 쪽 타면은 그 앞에는 다 승객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관제사도 이 해상국에다 연락해가지고 허드슨 강의 주변에 긴급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합니다. 근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꼬리부터 살짝 들어갔습니다. 균형을 잃으면서요. 꼬리는 폭발했어요. 폭발하고서 이 한 20여 분 만에 승객 승무원 155명을 한 명의 부상자 없이 다 구조합니다. 언론에서는 이거를 기적이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종사 하시는 말씀, 절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라 평상시에 무수히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반복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하려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 돈이 들어가는 거를 은행에다가 적금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은행에다가 적금을 했고, 오늘 그 적금한 돈을 승객 155명 승무원 합쳐가지고서 맞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그만큼 실전에 대비해가지고서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 승무원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안전할 때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안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한 거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35초에 한 번씩은 미아가 된다고 합니다. 미아가 되고 또 유괴가 이런 대형 아이의 목숨을 잃는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월시, 미국인 아이, 그런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존 월시입니다. 존 월시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월시가 어린 아들 아담 월시를 데리고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한순간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한 열흘 이상 지난 다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코드 아담을 미아 유괴 예방을 위해서 코드 아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코드 아담이 뭐냐면요, 이런 아이들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장 관리실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잊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코드 아담 이런 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보를 발령하면은 그 모든 출입구의 문은 다 닫힙니다. 다 닫히면서 10분 동안 우리 아이의 인상착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디고 어떤 아이라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찾죠. 이마트에서도 시작을 하고 많은 백화점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런 아이들의 미아 또 유괴 예방에 크게 기여했고요. 우리 현재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안전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안전하기를 바라신다면은 안전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안전의식은 현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의 안전 전문가가 하인리가 5만 건의 안전사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1대 29대 300, 즉 300번의 사고 날 뻔하면은 29번 사고 나더라. 한 명은 죽더라. 치명적인 손상을 입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시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이 큰일 날 뻔 10번 하면은 한 번 큰일이 납니다. 근데 그게 재수없이 한 번 큰일 날 뻔 했는데 그 한 번의 뻔이 한 번의 사고로 연결되고 한 번의 사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고 났다고 생각하시고서 날 뻔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서 정말 사고 날 뻔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부모님 선생님 한번 이런 안전의식으로 하여튼 중무장하시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주시는 거, 이런 게 바로 또 이런 생활안전사고,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이런 안전의식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현재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안전불감증을 쭉 깨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곰인형을 사주고 이럴 때요, 이 곰인형의 눈알은 헝겊처리 된 걸 사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막 돌진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가장 위험 요소는 곰인형의 눈알입니다. 그래서 곰인형이 초콜릿 색깔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 가지고서 그 곰인형의 눈알을 파냅니다. 손가락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주변에 뭐 물건이 단추 같은 거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저런 게 바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끈, 넥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들을 충분히 아시고서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사고 위험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